한 주간의 가장 눈에 띄는 정치권 소식을 속 시원한 평론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 정청래의 정가 이슈. 정청래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여야 간 기싸움 계속되고 있고 국회는 멈춰 있습니다. 청와대가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대표와의 1대1 회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안을 제안을 했는데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교섭단체 3당 회동 후 1대1 대화하는 것까지만 용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는 또 생물이고 예. 정치는 또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타협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5당 협의체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니까 네.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제1야당 대표가 1대1로 저렇게 만나자고 하니 5당 협의체 만남도 하고 또 1대1 만남도 하자. 네. 저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절충을 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걸 거절했더군요. 예. 거절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n분의 1이 되기 싫다. 제1야당이니까 제1야당 대우를 해달라.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회동 이후에 또 1대1 회동도 동시에 추진하자고 했으면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게 과연 진정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리고 아니 5당 다 만나고 나서 또 따로 1대1로 만나준다는데 굳이 또 3당만 만나야 된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정략적이고 너무나 좀 계산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제안 사실을 이제 강기정 수석이 전했는데 공개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주장을 하셨는데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만남을 물밑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강기정 수석은 5당 대표 만남 설명 중에 나온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취지가 와전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밑 대화 과정이 네. 공개된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그렇게 해서 대화라는 모든 과정이 다 공개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합의되고 결과가 나온 것을 주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중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사실이 아니더라도 또 오해 소지도 많고 예.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국회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6월 국회는 법적으로 반드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만 지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열릴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서로 지금 만나자고 그러고 또 서로 협상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서로 이제 문을 똑똑똑 두드린 노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이 열릴 거라고는 생각해요. 예. 6월 달에. 6월 달도 그냥 지나가면 여야가 이제 같이 다 국민들한테 따가운 질타를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6월 달 안에는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여권 대권 주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만 정치권에선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공교롭게 민주연구원하고 각 광역단체 거기도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협약식 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 단체장이 이제 만나지는 건데. 네. 쭉 만나다 보면 대선 주자 아닌 사람도 계속 이제 광역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대선 주자가 또 아니잖아요. 네. 다른 광역단체장을 만나면. 그래서 저는 양정철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네. 또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끄는 이슈메이커이기는 하지만 네. 저는 그야말로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연구원과 광역단체의 연구원이 협약을 해서 협업을 한다. 네.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아이디어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입장에 보면 총선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후방 업무를 해야 할 자리가 민주연구원장인데 이전의 연구원장들의 행보와는 좀 달라 보이니까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양정철 원장이니까 눈에 띄고 언론에 또 관심 취재의 대상이잖아요. 네. 예전에 그렇지 않은 민주연구원장들도 다 만나고 그랬어요. 예. 그때는
언론의 취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고 다닌지를 몰랐겠죠. 그럼 민주연구원장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네. 또 거기서 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전문가 만날 수 있고 근데 이전 연구원장들은 누구를 만나고 다녔는지 언론이 취재를 안 했잖아요.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기 때문에 생기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예. 인물에 대한 뉴스의 포커스가 더욱더 과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네네네. 그런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만남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뭐 지난번에 그 서훈 국정원장과의 회동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항의 방문해서 서훈 원장에 대한 감찰 요구서까지 전달을 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호기를 잡았다. 뭐 국정원장과 또 대통령이 복심이 만났다 했는데 이미 뭐 그 MBC 김연경 기자가 현장에 있었고 같이 정치적인 얘기, 총선 이야기는 없었다 해서 저는 클리어하게 됐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져서 마치 두 사람이 뭔가 사전 모의한 것처럼 몰아가고 싶은 거겠죠. 근데 팩트와 주장은 또 다른 거니까요. 주간 정치평론 정청래 정가 이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취임 100일을 맞는 황교안 대표가 오늘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명과 암이 확실히 갈린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정청래 전 의원께서 보시는 황 대표의 취임 100일 총평 듣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정치 신인인데 하필이면 맡은 자리가 제1야당의 대표였어요. 예. 그래서 취임 일성부터 뭐 문재인 정부와의 뭐 전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좀 센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일 강공 모드인데 어쨌든 황교안 개인 정치인의 입지는 좀 다진 것 같아요. 야권에서. 그런 면에서는 본인은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수권 정당의 능력이나 자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나 고개를 끄덕일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실패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들의 고개를 돌리게 하는 막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황교안 대표 스스로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 자체도 뭐 휴전선 철책에 가서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의원들도 그 정도 발언을 해도 문제되지 않고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의 말실수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취임 100일을 평가해 본다면 황교안 개인 정치인한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뭐 좋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정권을 맡겨 그런 부분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 막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막말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당 차원의 징계가 솜방망이여서 그렇다 이런 지적도 있고 아니다. 총선 공천을 위한 충성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도 사실상 그런 강경 발언, 막말성 발언을 한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선교 사무총장 뭐 걸레질 발언이라든가 정영기 정책위 의장의 뭐 김정은 뭐니 더 낫다 이런 뭐 발언 이런 것이 당 지도부에서 지금 막말을 이끌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당 지도부부터 좀 자숙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의 강경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쏟고 있는 그런 말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장외투쟁 기간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강경 발언 릴레이 대회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당 지도부부터 한 톤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지금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따갑습니다. 국민들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송환제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소환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소환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리콜이라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 그래요? 리콜? 네. 네. 뭐 인터넷 들어가서 어학사전 찾아보면 국민소환제 치면 바로 옆에 리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 자동차도 리콜을 하는 세상인데 자동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회의원을 리콜하지 않는다. 네.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국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찬성인데 네. 이게 또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소환제 같은 경우도 네. 광역단체장은 전체 유권자의 10%, 뭐 기초단체장은 15%, 그다음에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20% 이렇게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국민소환제를 하긴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한 정당이 당선된 국회의원을 괴롭히려고 하는 악용할 소지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보안 장치를 적절하게 한 상태에서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홍카레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간의 공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재미 말고 더 이상의 의미를 담을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두 분이 서로 추켜 세우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모습이 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 국민들의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뭐 두 분한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득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정치평론 정청래 정가 이슈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